엄마, 용돈 100만 원 보낸 거 확인했어? 애들은 어머님이 봐주시지. 완전 공짜 식모라니까?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 저는 젊은 시절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4년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딸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제게 맡겼습니다. 엄마, 이거 저축해주세요. 제가 관리하면 다 써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가 잘 모아둘게.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 다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딸이 맡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에 제가 따로 보탠 돈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왜 많아요? 네가 맡긴 돈이랑 엄마가 너 시집 보내려고 조금 모아둔 거야. 이걸로 네 앞날 잘 준비해. 딸은 그 돈으로 혼수도 준비하고 신혼집 마련에도 보탰었습니다. 자립적이고 계획적인 아이였죠. 항상 알아서 잘하는 딸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을 더 좋아했고 태권도를 하면서 그걸로 체육대학까지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간 다른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던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인데? 태권도장이요. 지금까지 사범으로 일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았고 이제는 제 태권도장을 차려보고 싶어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 어린 아이들도 많잖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간절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정도면 괜찮은 위치에 제대로 된 태권도장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태울 차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아온 돈의 상당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2억이면 우리도 큰 돈인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남편과 며칠간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딸에게는 본인이 모은 돈을 포함해 1억 5천을 줬는데 아들에게 2억을 주는 것이 과한 건 아닌지, 그 돈으로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을 달았죠. 아들, 이 돈은 네 사업 자금으로 주는 거야. 대신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일절 지원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당연하죠. 이 돈으로 사업 잘해서 제 결혼 자금은 제가 벌게요. 약속이다. 네, 약속할게요.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어요.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구나 싶었죠. 2억 원을 받은 아들은 정말 열심히 태권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위치도 좋은 곳을 골랐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어요. 개업식 날 저희 부부도 찾아갔는데 시설도 좋고 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주었습니다. 엄마,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잘 됐다. 건강 챙기면서 해라. 이제 자식 걱정 끝이네. 딸도 잘 살고 아들도 사업 잘 되고. 남편과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태권도장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최근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며칠 후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어린 아가씨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그런 사업이 잘 된다던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얼마 후에 상견례도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괜찮은 분들처럼 보였고 양가 부모 모두 결혼을 축복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후에 사돈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아무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에게 사돈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여보, 사돈 측에서 우리한테 신혼집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약속했잖아요. 사업 자금 줄 때 결혼할 때는 지원 안 하기로. 나도 알아. 그래서 난처하네.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네가 사업 자금 받을 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사돈 측에서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혹시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집에 잠깐만 살 수 있을까요? 월세는 당연히 제가 내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가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었어요. 나중에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태려던 계획이었죠. 잠깐만이에요. 제가 사업해서 돈 좀 더 모으면 바로 나갈게요. 아마 1년, 길어도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에 월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대신 월세는 꼭 제때 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잠깐만이다. 알겠지? 우리도 너희들한테 월세 받는 게 마음 편하진 않아. 네, 알겠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고 조용히 축하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결혼식 날도 저희에게 예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신혼살림을 시작한 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아들 부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들락날락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옛날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태권도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며느리는 자기 쇼핑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끔 통화할 때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내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들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했나 싶어 그냥 넘어갔는데 2달, 3달 연속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월세 언제 낼 거니? 벌써 밀리기 시작하는데. 아,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 태권도장 매출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아들이 힘들다니까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더 이상한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잘 받고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점점 통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왠지 아들 부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한데? 글쎄요, 딱 집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괜한 걱정하지 마. 신혼부부들이 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건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병원에 같이 간 며느리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쌍둥이래요. 쌍둥이라고? 세상에.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축하해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더욱 조심했어요.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만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조리원을 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고 비용도 제가 미리 지불했습니다.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손주들과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 않았어요. 조리원은 걱정 마. 우리가 다 준비해뒀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임산부니까 이래저래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는 유모차와 아기 침대, 옷가지 등 필요한 육아용품들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 금액이 꽤 나갔지만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며느리의 출산날이 다가왔고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이들 태어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보러 조리원에 언제 가면 되니? 아, 엄마는 일주일 후쯤에 오세요. 지금은 애들도 작고 와이프도 좀 쉬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일찍 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긴 하네. 저는 일부러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손주들은 정말 예뻤어요. 작고 연약한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조리원 창문 너머로 인사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애들 정말 예쁘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오래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2주간의 조리원 기간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지났을 때 찾아간 집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낯선 중년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여기는 아이들 봐주시는 이모님이세요. 당분간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애 봐주는 이모님까지 고용할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데 그럼 월세는 왜 계속 밀리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기는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됐네. 쌍둥이 애들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손주들의 100일 때 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선물, 그리고 떡도 가져갔습니다. 잔치는 소박하게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시고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들한테 이모님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물어봐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의 이모님까지 쓰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님 급여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 그럼 월세랑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이래저래 숨만 쉬어도 5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고 저희한테 월세도 못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모님 급여를 줄 수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신대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쩌려고? 그게 엄마가 당분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딱 일주일만요. 제가 다른 분 구할 때까지만. 일주일이라는 말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이면 괜찮지. 손주들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아들이 말했던 일주일은 2주가 되었고 2주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따라 울었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애들을 돌봤죠. 틈틈이 집안일도 해줘야 했고 빨래도 개켜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를 번갈아 안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갔던 겁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참았어요. 새로운 이모님은 구했니? 아, 어머님, 아직이에요.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이모님이 구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릎 연골이 많이 상했다며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 드는 일을 피하세요.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집 안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떤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자세히 보니 그 계좌에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 이모님 언제 그만뒀다고 했지? 아, 그게 애들 100일 조금 지나서요. 왜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애들 봐준 거 맞지? 네, 그렇죠. 엄마 덕분에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들은 아직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사돈한테 보내는 돈은 뭐니?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우연히 봤어. 그런데 대체 왜 사돈한테 매달 용돈을 주는 거야? 그게 장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희 월세도 못 내면서 사돈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 그것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줬니? 장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셔서. 안 드리면 와이프가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그럼 엄마는? 엄마가 무릎 아픈 거 알면서 매일 애들 돌보는 건 괜찮아 보이니?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들,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빠도 너무하시네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입장은? 엄마가 몇 달째 너희 집 애들 봐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있는 건 알아? 그건 죄송해요. 근데 엄마,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있다며.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 태권도장 문 닫았어요. 몇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월세도 많이 밀리고 해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태권도장 정리하고 남은 돈은? 애초에 보증금도 있었잖아.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더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남은 돈 다 어디 갔어? 그게 와이프 빚을 갚아줬어요. 결혼 전에 쇼핑몰 하다가 망해서 진 빚이 있었대요. 5천만 원.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빚이 있는 줄 알았으면 왜 결혼할 때 말을 안 했어? 와이프가 부끄러워해서 결혼하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그 빚을 네가 갚아준 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준 사업자금으로? 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네 돈이야. 그건 부모가 네 사업하라고 준 돈이지 며느리 빚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남은 돈은 그래도 돈이 남았을 텐데. 와이프 가방 좀 사줬어요. 와이프가 애 낳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사줬어요. 얼마짜린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아, 그래. 엄마가 공짜로 애들 봐주는 사이에 너희들은 가방 사러 다녀온 거구나. 엄마, 오해예요, 그게. 뭘 오해해? 엄마가 월세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잖아. 너는 약속 대신 가방을 사온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들이 얼굴까지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와이프는 아이 낳고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 갈 뻔했다고요. 애들은 내가 다 봤는데 며느리가 무슨 육아 스트레스야? 그래도 밤에는 저희가 봤잖아요. 엄마는 낮에만 오시고 저녁에는 가셨으니까. 그럼 낮에 며느리가 뭐 했는데? 나한테 아이 맡기고 필라테스 다녔잖아. 그 말에 아들은 입이 턱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저 건강관리 차원이었어요. 네 어머니는 애들 보다가 무릎 망가져도 상관없고 며느리는 건강관리해야 되고?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따지듯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이런 와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애 낳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가 돈 한 푼 안 받고 몇 달째 애들 돌봐주고 월세도 안 받았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돈 용돈 주고 가방이나 사고. 이게 말이 되니? 그러자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안 그래도 건강 안 좋은데 흥분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며칠 뒤에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아들네 우리 아파트에서 내보내요. 그건 좀 아직 애들도 어리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반성할 생각이 없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희는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라. 더 이상 안 기다려줄 거야. 엄마, 그럼 당장 저희는 어떡해요? 네 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모르겠어. 엄마, 제발 저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사돈네 집이 있잖아. 그 집으로 들어가면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들인 보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아들 부부를 내보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를 내보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딸은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됐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에게까지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서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했죠.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빠가 잘못했으니까요.
아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마 아빠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가방에서 딸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태권도장 사업 자금 2억, 아파트 월세 면제, 조리원 비용과 육아용품, 엄마가 무료로 애 봐준 비용까지. 대충 계산해도 3억이 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자식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합치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새언니는 당연한 대접받는 거라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대접을 받는다고? 네, 제가 오빠 친구한테 들었어요. 새언니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했대요. 자기가 쌍둥이 손주 낳아줬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빠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사돈 집으로 갔다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대요. 오빠의 장모님이, 그러니까 새언니 어머니가 집에 거의 안 계신대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고 손주들도 안 봐주신대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 오빠가요. 오빠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들도 돌보고 거의 대릴사위처럼 가정주부 생활하고 있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봐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네 오빠한테 너무 매정하게 군 거 아닐까? 매정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빠는 이제 어른이고 결혼까지 했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죠.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지금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처음엔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줄 생각이었어. 뭐?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집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참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도 그래.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맞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며칠 후에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제대로 받기로 한 거죠.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딸이 병원에 매일 왔습니다. 엄마 오늘 상태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엄마 집에서 쉴게. 아니에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엄마는 맨날 남 돌보기만 하셨잖아요. 딸의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입원 중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했다며? 괜찮아? 병원 어디야? 저는 간단하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 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딸네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여행 책자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당신 무릎도 좀 나아졌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기자. 그래도 되나? 왜 안 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봐야지. 저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바다를 보며 걷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잖아. 그러게. 맨날 애들 키우느라 바빴지. 이제라도 다니면 되지 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동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무릎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딸은 은행 다니고 아들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 컸으니 이제 알아서 잘 살겠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살 생각을 못했을까? 애들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뭐. 이제는 우리 걱정하면서 살자. 딸도 가끔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가? 예전엔 맨날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네 덕분이야. 네가 엄마 정신 차리게 해줬잖아. 제가 뭘요?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사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왜?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였어요. 무슨 일인데? 장모님이 또 대출 받으셔서 돈을 엄청 쓰셨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돈 안 갚아주면 우리 보고 나가래. 이 추운 날씨에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엄마, 제발 아파트 다시 들어가게 해줘. 우리 갈 데가 없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안 돼. 엄마, 나 장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들이잖아. 장남이면 뭐가 달라?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손주들 생각은 안 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주 생각? 내가 몇 달 동안 애들 돌봐줬을 때는 내 생각 안 하더니? 너희는 그때 내 무릎이 망가지는 것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그때는 내 생각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나보고 손주 생각하라 말아야?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네가 진짜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봐. 시어머니는 우릴 안 도와준다니까? 그냥 우리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보자.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아들과 며느리가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힘들까봐 내가 다 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 이제는 알겠니? 부모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엄마,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 해.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 어떡하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한테서 연락 왔지? 괜히 흔들리지 마세요. 오빠는 이제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요. 알아. 엄마 흔들리지 않을게.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고맙다, 딸.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는 날이 올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제 인생을 즐기려고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